이제 용해도를 봅시다. 용해도는 아마 중학교 2학년에 나오는 과학 단원의 문제 중에서 아마 제일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약간 이 용해도에 의한 석출량을 구한다던가 아니면 농도에 따른 무슨 변화, 얼마나 녹고 거기서 온도를 낮췄을 때 얼마나 이 녹았던 물질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지, 즉 비례식을 또 얼마나 잘 쓰느냐, 이게 바로 이제 용해도 문제를 풀어내는 이제 관건이 될 거예요. 학생들이 좀 제일 어려워합니다, 용해도를. 자, 용해도 말 뜻대로 해석을 해보면 용해가 되는 정도예요. 얼마나 잘 녹아 들어갈 거냐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용해라고 하는 건 어떤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고르게 섞여서 균일 혼합물이 되는 현상이에요. 균일 혼합물이 되는 현상. 요거를 바로 용해라고 하고요. 용해가 되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은 용액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한 물질, 즉 녹는 물질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은 용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는 녹여주는 물질을 용매, 보통은 우리가 액체 상태의 물질을 용매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설탕물을 만든다라고 하면 설탕이 용질, 설탕을 녹여주는 물이 용매, 둘이 균일하게 혼합된 용액이 바로 뭐가 돼요? 설탕물에 해당이 될 거고요. 모든 용액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균일 혼합물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어떤 물질은 어디에 잘 녹는데 또 안 녹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용해가 일어나는 원리가 있어요. 자, 용해의 원리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 이 용질하고 용매하고 이 두 가지가 서로서로 용질 입자들끼리 잡아당기는 힘이 있고요. 인력이 있고, 용매 입자들끼리 잡아당기는 힘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용질을 용매에 녹였을 때 용매하고 용질 입자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힘, 요 세 가지 힘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용해가 일어날 때는 첫 번째 뭘 비교해야 되냐면은 용질 입자 간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용매 입자 간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용매 입자 간 서로 잡아당겨주는 인력, 요 세 가지의 힘을 비교를 해줘야 하는데, 이 중에서 어떤 힘이 가장 커야지 결국엔 용해가 일어나는 거냐면, 용질 용매 입자 간 인력이 이 1, 2, 용매 간 입자 간 인력 또는 용질 간 인력보다는 커야지 용해가 일어나요. 만약에 용질끼리 인력하고 용매끼리 인력이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보다 크면은 안 녹습니다. 여러분들, 녹아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금이나 설탕은 물에는 잘 녹지만 기름에는 잘 안 녹는 이유가 바로 물하고 설탕이나 소금하고는 잡아당기는 힘이 더 센데, 이 기름하고 소금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소금끼리 잡아당기는 힘 또는 기름끼리 잡아당기는 힘보다 훨씬 더 어떻게 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녹아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용질, 용매, 그래서 용질이 용매에 용해되는 현상이 용액이다. 그리고 용액은 규질 혼합물이고, 이 용액이 만들어지게 되는 용해의 원리는 이런 식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고, 용액은요, 우리 설탕이나 소금을, 특히나 설탕을 물에 녹이다 보면 계속 녹아 들어가다가, 그러니까 잘 녹으라고 저어주죠. 저어주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너무 많이 설탕을 넣어주면은 다 녹지 않고 밑에 가라앉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안 녹네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거를 이제 포화용액이라고 해요. 일정량의 용매에 용질이 최대로 녹아있는 용액, 그러니까 겉으로 봤었을 때는 더 이상 용질이 녹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예요. 않는 것 같은 용액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녹지 않고 있는 건 아니고요. 녹아 들어가는 양하고 석출되는 양이 같아서 마치
녹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는 안 녹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녹는 양, 석출되는 양이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불포화 용액은 포화가 안 된 거겠죠. 결국에는 포화 용액보다는 용질이 더 적게 녹아서 더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용액은 바로 불포화 용액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제 용해도를 이제 여러분 우리 배워야 될 텐데, 용해도는 얼마나 녹느냐인데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의 양이나 용매 양이 뭐 무한정이면 엄청나게 많이 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자 보면은 어떤 온도에서, 자 이 온도 조건을 준 걸로 봐서는 이 온도가 뭐에 영향을 준다? 아, 용해도에 영향을 주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용매 얼마에?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 값을 바로 뭐라고 불러준다? 용해도라고 불러줘요. 어떤 특정한 온도에서 용매 100g 안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 그러니까 얘는 용해도는 단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100g 안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 Xg에 해당이 되니까 단위가 없죠. 얘는 그램이 사라져 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특정한 온도에서 같은 용매에 대한 용해도는, 자, 어떤 정해진 온도 안에서 같은 용매에 대한 물질의 용해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 다른 값을 가지게 돼요. 설탕이 녹는 정도, 소금이 녹는 정도, 염화 마그네슘이 녹는 정도, 수산화 나트륨이 녹는 정도 다 각각이 어떻게 됩니까? 달라요. 같은 온도라도. 그거는 왜 그래요? 여기 나왔던 것처럼 용질하고 용매 입장한 인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잘 서로 끌어당기느냐에 따라서 녹는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 인력이 다른 것도 이 용해도가 물질의 특성이 돼버리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해도는 용매 어디다 녹이느냐, 용질 무엇을 녹이느냐, 몇 도에서 녹이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용질이 어느 용매에 몇 도씨에서 녹았나를 다 상세하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밀도 표시해 줄 때 기체의 밀도는 온도, 압력 조건을 표시를 해준 것처럼 얘도 용해도 표시해 줄 때 어떤 용매에 몇 도씨에 뭐가 녹았는지를 표시를 정확하게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고체 물질이나 액체 물질의 용해도, 그리고 기체 물질의 용해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되는데요. 자, 고체의 용해도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해요. 고체 물질의 용해도는요, 대부분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에 더 잘 녹아 들어간다 라고 하는 소리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고체나, 여기도 액체도 마찬가지예요. 액체, 고체나 액체 대부분 온도가 높을수록 잘 녹고요. 압력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아요. 압력이 커진다라고 해서 고체나 액체 물질이 용매에 더 잘 녹아 들어간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요해요. 용해도 곡선. 자, 온도와 용해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인데, 온도에 따른 물질의 용해도를요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고체 물질이죠. 고체 물질에서 보면은 염화나트륨, 황산구리, 염화칼륨, 질산칼륨, 질산나트륨,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앞에서 1학기 때 배웠던 다 이온 결합 물질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염화나트륨이나 염화칼륨 같은 경우에는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황산구리는 조금 더 크고, 질산칼륨 같은 경우에는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굉장히 크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물질마다 얼마나 같은 온도라도 녹는 양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물질의 특성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줄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리고 이 용해도 곡선은 어떻게 읽어주면 되냐면, 질산칼륨을 기준으로 해서 선생님이 알려드리면, 자, 이 온도를 보시면 돼요. 몇 도씨, 즉 예를 들어서 60도씨에서 질산칼륨의 용해도는 쭉 올라오면 여기죠. 여기를 읽어주시면 돼요. 100과 120의 사이니까, 아,
110 정도 되겠구나. 그 다음에 온도가 낮아서 40도씨가 돼버리면은 대략 여기죠. 40도씨 쭉 올라와서 곡선하고 닿는 요 점을 읽어주면 되니까 한 65 정도 되겠구나. 그죠? 황상구리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 100도씨에서 대략 쭉 왔을 때 요 중간 정도니까 얼마예요? 쭉 가서 한 75 정도 높겠구나.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용해도 곡선이 지나는 점은 딱 얼마만큼 녹아 있는 거냐면은 용해도만큼 녹아 있는 거예요. 용해도만큼 녹아 있으면은 최대한 녹아 있는 거기 때문에 용해도 곡선 위의 점은요, 그 온도에서 뭐가 돼요? 포화 용액이 돼요. 그러니까 뭐만큼 녹아 있으면 결국에는 용해도만큼 녹아 있으면 녹아 있는 용액은 바로 뭐가 된다? 포화 용액이 됩니다. 용해도만큼 녹아 있는 용액은 바로 뭐가 된다? 포화 용액이 돼요. 그리고 용해도 곡선의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당연히 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상태에서 온도를 낮춰버리면 여기서 요만큼, 예를 들어서 질산칼륨을 보면은 70도씨 정도에서 이만큼 녹아있단 말이에요. 한 130이 넘게 양이 녹아있는데 이 상태에서 얘 온도를 낮춰봐요. 온도를 낮춰서 20도씨까지 낮춰버리면은 녹아있는 양이 30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요 차이만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녹아있지 못하니까 밑으로 가라앉게 돼버려요. 그거를 뭐라고 불러준다? 석출되었다. 녹아있던 용질이 녹지 못하고 용기 바닥으로 가라앉는 걸 우리는 석출됐다라고 했는데, 그 냉각 시 석출되는 결정의 양이 어떻게 돼요? 많아지게 돼요. 근데 염화나트륨은 뭐 거기서 거기죠. 얼마 잘 차이가 안 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바로 물질을 구분하는 특성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 온도하고 포화 곡선을 보게 되면은, 자, 이 포화 곡선이 지나는 점 위에 있는 모든 용액은 다 무슨 상태라고 했어요? 포화 상태의 용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곡선 아래에 있는 점은 무슨 상태냐면은 포화가 안 됐기 때문에 불포화 상태에 해당이 돼요. 그럼 이 불포화 상태의 용액을 포화 상태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여기다 어떻게 해주면 돼요? 용질을 더 넣어서 포화 상태로 만들어 주던지, 아니면 얘를 온도를 낮춰서 포화 상태로 만들어 주던지, 곡선으로 얘를 옮겨주면 돼요. 이 점을 수평 이동시켜 주면 되니까 용질을 더 넣어 주던가 아니면 온도를 낮춰서 어디로? 곡선 위로 올려주면 되니까 이 두 가지 방법이 바로 포화 용액을 만들어내는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어려운 문제가 바로 요 용질의 석출이에요. 자, 용액을 냉각하면 얘가 포화 상태 용액일 수도 있고 포화 상태가 아닌 용액일 수도 있는데, 이 용액을 냉각을 하면 용해도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냉각한 온도에서 용해도보다 많이 더 녹아있던 용질이 어떻게 돼요? 석출이 돼버려요. 자, 요 곡선에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현재 여기 있는 요 용액을 B라고 치고요. 여기 있는 요 용액을 C라고 한번 쳐봅시다. 이거 너무 바깥인가? 자, 여기 있는 용액을 C라고 해봅시다. 자, B 상태는 이미 곡선이 지나고 있는 점이기 때문에 포화 상태 용액이란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온도를 낮추면, 자, 여기까지 온도를 낮췄어요. 그러면은 이 온도가 T도씨인데 여기 온도에서 지금 이만큼이 녹아있을 수가 있는데, 온도를 여기까지 낮춰버리면 녹을 수 있는 양이 대단히 어떻게 돼요? 많이 줄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얼마 차이만큼, 요 용해도 차이만큼이 녹지를 못하니까 여기서 이만큼 녹을 수 있는데 여기 요만큼밖에 못 녹잖아요. 그럼 요 차이가 어떻게 돼요? 아래로 가라앉아요. 석출이 돼버립니다. 얘 C도 보면은 얘는 지금 불포화죠. 온도를 쭉 낮추다 보면 여기까지 석출되는 양이 없을 거예요. 어차피 얘는 포화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오면 여기서 무슨 상태가 되고? 포화가 되고. 온도를 더 낮췄어요. 온도를 쭉 더 낮추게 되면은 여기까지 똑같이 T도씨까지 낮췄어요. 그러면은 녹을 수 있는 양이 이만큼, 현재 녹아있는 양은 이만큼, 요 차이만큼 석출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녹아있는 양, 그리고 현재 온도에서 녹아있는 양, 온도를 낮췄을 때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해도, 그
차이만큼이 바로 뭐가 된다? 석출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뭘 기준으로 했었을 때? 용매 100g 안에 녹아있는 걸 기준으로 했었을 때. 그래서 석출량을 구하려면 처음 온도에 녹아있던 용질의 양, 그 다음에 온도를 낮춰서 냉각한 온도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 이게 바로 그 냉각한 온도에서의 용해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 녹아있던 용질의 양에서 온도를 낮췄을 때 그 온도에서 용해도를 빼준 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석출된 용질의 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도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떻게 구하는지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고체하고 액체는 일반적으로 온도가 어떨수록 높을수록 용해도가 커졌어요. 그리고 압력의 영향은 거의 없었어요. 자, 그런데 기체는 조금 달라요. 기체의 용해도는요,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더 증가를 해주게 됩니다. 자, 기체의 용해도는 특이하게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용해도가 오히려 더 커져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탄산음료는 우리가 시원하게 해서 먹어야 더 톡 쏘는 맛이 강하죠. 그 이유는 용액 안에, 찬 음료 안에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녹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땄었을 때 거품도 훨씬 덜 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탄산음료를 얼음물 안에 넣어놓고 탄산음료를 뜨거운 물 안에 넣어놓으면 여기 안에 있는 기포가 뽀글뽀글하고 빠져나오는 정도를 비교를 해보면 어디가 더 많냐면 뜨거운 물에 넣어놓은 경우가 빠져나오는 이산화탄소 기포의 양이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바로 기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 용해도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기포 발생량이라고 하는 거는 녹아있던 기체가 빠져나오는 양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체 용해도는 온도가 낮은 얼음물에서 더 많이 녹아있게 되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름철에 물고기가 수면 위로 입을 내밀고 뻐끔뻐끔 숨을 쉬려고 하는 거는 보통 물에 녹아있는 산소를 이용해서 물고기들이 숨을 쉬게 되는데 여름이 되면 수온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따뜻해지니까 녹아있던 산소가 어떻게 돼요? 밖으로 많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속에 산소가 부족하니까 물고기들이 숨을 쉬기가 힘들죠. 그래서 물로 나와서 뻐끔뻐끔 하면서 공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용해도가 증가래요. 기체는. 고체나 액체는 압력에 따른 용해도의 차이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기체는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바로 용해도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탄산음료 뚜껑을 따는 순간 밖으로 거품이 쭉 하고 올라오게 되는 게 꽉 막혀 있을 때는 압력이 높았지만 따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압력이 대기압하고 같아지면서 낮아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땄었을 때 기포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기포가 많이 발생한다 소리는 결국에는 녹아있던 기체가 밖으로 어떻게 된다? 빠져나온다 라고 하는 소리라, 여러분들 기체는 특이하게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더 크다 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이 고체하고 액체 용해도하고 차이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다음에 7번 봅시다. 다음은 설탕을 물에 녹이는 과정을 나타냈어요. 자, 설탕은 녹아 들어가는 물질이기 때문에 용질, 물은 녹여주는 용매, 녹는 단은 용해. 그래서 설탕물은 용액이 되고, 선생님이 용액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균일 혼합물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8번은 자, XOO X에 해당이 됩니다. 용해도는 같은 물질이라도 온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 아니다가 아니라 물질의 특성이 맞아요. 그 다음에 용해도 곡선의 기울기가 작을수록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큰 게 아니라 작죠. 그죠? 자, 그 다음에 9번 봅시다. 60도씨의 물 25g에 고체 물질 10g을 녹였더니만 포화 용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포화 용액이 됐다는 소리는 뭐만큼 녹았다는 소리냐면은 용해도만큼 녹았다는 소리인데, 용해도는 여러분들 용매 몇 g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요? 100g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구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현재
60도씨 25g에 얼마가 녹았어요? 10g을 녹였을 때가 포화가 됐대요. 그러면 우리는 용해도를 구해주려면 이거를 몇 g으로 바꿔줘야 돼요? 100g의 녹인 값을 기준으로 해서 써줘야 되니까 똑같은 비율로 녹아요. 부피가 4배가 되면은 질량이 4배가 되면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도 4배가 되기 때문에 40g이 녹겠죠.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된다? 용해도는 40.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기준값이 얼마다? 항상 용매 100g이다. 다음에 10번. 오른쪽 그림은 여러 가지 고체 물질의 용해도 곡선을 나타낸 것인데,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거는 기울기가 제일 큰 질산 칼륨에 해당이 될 거예요. 70도씨의 물 100g의 질산 칼륨을 녹여서 포화 용액을 만들면 용해도만큼 녹였기 때문에 용해도가 얼마냐면은 140이요. 그러니까 70도씨 물 100g에 선생님처럼 푸세요. 이렇게 얼마가 녹아 들어갈 수 있어요? 140g이 녹아 들어갈 수 있는데 얘를 20도씨로 냉각을 시키면 20도씨에서 나트륨이구나. 질산 나트륨은 똑같네요. 자, 질산 나트륨은 20도씨에서 얼마까지 녹아요? 87g까지 녹아요. 그러니까 20도씨 물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이 얼마까지? 87g까지 녹을 수 있으니까 이 둘의 차이만큼 석출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녹겠어요? 53g만큼이 87g까지밖에 못 녹으니 요 차이인 53g만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출이 되는 거죠. 현재 녹아있는 양, 온도를 낮췄을 때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 그 차이가 바로 뭐가 된다? 석출량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 다음은 온도에 따른 기체의 용해도와 관련된 설명이래요. 탄산 음료를 냉장고에 넣어 차갑게 보관하는 까닭은 온도가 낮을수록 이산화탄소의 용해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더 많이 녹여서 톡 쏘는 맛을 느끼기 위해서 시원하게 여러분들 보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따뜻한 탄산음료는 맛이 저질이죠. 그렇죠? 네. 자, 탐구의 여러 가지 물질의 밀도 측정, 부피가 모양이 일정하지 않는 물질의 밀도를 측정하는 실험이죠. 눈금 실린더를 이용을 해서 그리고 저울을 이용을 해서 측정하는 실험 문제인데, 자, 1번 보면은 5555XX예요. 자, 질량을 비교하면은 물, 철, 알루미늄을 구별할 수가 없죠. 이 질량은 물질의 특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물질의 질량이 같았을 때 부피가 크면 클수록 밀도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작게 나타나죠. 왜요? 밀도는 뭐니까? 부피분의 질량 값으로 구해주니까 이렇게 나타나겠죠. 자, 그 다음에 표는 고체 물질 A부터 E의 질량하고 부피를 측정해서 나타낸 것이다. 자, 우리 여기서 밀도를 한번 구해봅시다. 부피분의 질량 값이니까 3. 얘는 6.5. 그죠? 그 다음에 얘는 0.5. 얘는 0.8. 얘는 3.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같은 물질인 건 밀도가 서로 같은 A하고 E에 해당이 되겠죠. 그 2번 같이 답한 까닭은 밀도는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가지는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바로 밀도가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물질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온도에 따른 고체 용해도는 우리 앞에서 비례해서, 온도에 비례해서 용해도가 증가한다 라고 하는 거를 배웠었습니다. 자, 따라서 확인 문제 한번 같이 보면은 답이 X5555X예요. 자, 1번하고 마지막 6번만 X인데, 결정이 생기기 시작할 때 용액은 바로 불포화가 아니라 포화 상태부터, 그쵸? 포화 상태부터 석출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온도가 높을수록 질산칼륨의 용해도는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죠. 고체 물질의 용해도는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을수록 큽니다. 자, 그 다음에
20도씨에서 물에 대한 염화나트륨의 용해도는 36이래요. 그러니까 100g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양이 36이니 같은 온도에서 물 50g이면 용매가 절반으로 줄면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도 절반으로 같은 비율로 줄어요. 그러니까 몇 그램? 18g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오른쪽 그림은 어떤 고체 물질의 용해도 곡선을 나타냈는데요. A점의 용액을 포화 상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용질을 더 넣어줘서 현재 120인 애를 150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쵸? 따라서 용질을 얼마? 30g 더 녹여준다. 그 다음에는 현재 120을 포화 용액으로 할 수 있는, 용해도로 할 수 있는 온도까지 낮춰주면 되겠죠. 그쵸? 따라서 60도 C까지 온도를 낮춘다. 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여기서 잠깐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유제 1번. 자, 한 가지 고체 물질의 용해도 곡선 이해를 하기예요. 자, A점의 용액은 곡선이 지나는 C하고 B는 포화예요. 그 다음에 D는 곡선 아래에 있는 점은 불포화라고 하고요. 곡선 위에 있는 점은 이거는 이론상으로는 잘 안 돼요.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이렇게 되기는 해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용해도보다 많이 녹아있는 경우에는 과포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포화. 대단히 불안정한 용액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A점은 불포화가 아니라 과포화라고 합니다. B하고 C는 용해도 곡선이 지나는 점이니까 포화 용액이죠. 자, B점의 용액. B점은요, 현재 용해도가 150이에요. 따라서 물 100g에 150g을 녹이면 총 용액의 질량이 얼마가 되냐면은 250g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B점의 용액 250g이면은 100g에 150g을 녹인 포화 용액 상태고요. 여기서 온도를 낮추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화 용액이 온도를 낮추게 되면은 결정이 석출이 되겠죠. C점도 포화 용액이 맞고요. C점은 용해도가 얼마입니까? 100이에요. 그러니까 C점의 용액 200g이라는 소리는 용매 얼마에다가 100g에 바로 용질 100이 녹아있는 상태죠. 100g에 100이 녹아서 전체 포화 용액의 질량이 200이 된 거예요. 그럼 얘를 20도씨를 높이면 이 상태에서 20도씨를 높여주면 1로 가는 거죠. 이 곡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용질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온도만 높여줬기 때문에 B점이 되는 게 아니라 D점이 돼야 되겠죠. D점은 현재 불포화 상태가 맞고요. D점을 냉각을 하든지 용질을 더 넣어주면은 포화 용액이 됩니다. 맞고, 자, D점의 용액. 자, D점은요 지금 불포화예요. 불포화인데 현재 얼마만큼 녹아 있어요? 100g만큼 녹아 있어요. 어디에? 물 100g에. 그래서 D점의 용액 200g의 온도를 40도씨까지 낮추면 40도씨에서 용해도는 얼마가 되냐면 어찌됐든 뭐보단 작아요. 100보다는 작죠. 그러니까 요 둘의 요 차이만큼 어떻게 됩니까? 결정이 석출이 되겠죠. 자, D점의 용액 200g, 지금 D점의 용액 200이면은 100g에 100이 녹아있는 상태죠. 자, 200g에 용질 150g을 더 녹이면 여기서 최대한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얼마냐면은 현재 80도씨에서 용해도가 150이에요. 근데 D는 현재 100이 녹아 있으니 얼마만큼 녹을 수 있어요? 50g만큼 밖에는 더 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g은 녹지는 않겠고 50g은 더 녹아서 B점의 용액이 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용질 150g을 더 녹일 수 자체가 없어요. 그죠?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얼마밖에 안 됩니까? 50g 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B점의 용액이 된다는 아니죠. 그렇죠? 50g을 더 녹여야 B점의 용액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유제 2번.
여러 가지 고체 물질의 용해도 곡선. 자, 곡선상의 용액은 포화 상태가 되는 게 맞죠. 그죠? 그 다음에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고체 물질의 용해도가 점점 커집니다. 80도씨의 물에 가장 많이 녹을 수 있는 건 바로 질산 나트륨보다도 질산 칼륨이 더 많이 녹겠네요. 염화 나트륨은 가장 작죠. 80도씨 물 100g에 가장 많이 녹는 물질은 쭉 위로 올라갑시다. 더 용해도가 큰 게 누구예요? 네, 질산 칼륨이죠. 그죠? 질산 나트륨이 아니라. 그래서 틀렸고,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제일 큰 거는 바로 질산 칼륨입니다.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제일 작은 거는 염화 나트륨이 맞고요. 60도씨 물 100g에 녹여 만든 포화 수용액을 20도씨로 냉각할 때 석출량이 가장 많은 거는 가장 60도씨에서 많이 녹을 수 있는 애가 누굽니까? 질산 나트륨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온도 차이가 60도씨와 20도씨에서 가장 큰 거를 봐야 돼요. 자, 그 60도씨에서 질산 나트륨의 용해도가 여기에요. 그럼 20도씨까지 낮추면은 여기에요. 그러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근데 질산 칼륨은 현재 60도씨에서 용해도가 여기에요. 20도씨까지는 내려오면은 여기 녹아요. 그러면은 얼마만큼 녹아요? 여기서 이만큼 녹으니까 요 차이만큼이 석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석출량이 제일 많은 거는 질산 나트륨은 이만큼 석출되지만 질산 칼륨은 이렇게 많이 석출이 되니까 질산 나트륨이 아니라 바로 뭐가 됩니까? 질산 칼륨이 되겠죠. 60도씨 녹을 수 있는 물질의 양은 질산 나트륨이 많지만 20도씨에서의 용해도가 훨씬 질산 칼륨이 작기 때문에 석출되는 양은 질산 칼륨이 더 클 수밖에 없죠. 40도씨에서 물에 대한 질산 칼륨의 용해도는 40도씨에서 질산 칼륨 얼마나 녹아요? 63이 녹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40도씨 질산 칼륨 40도씨 질산 칼륨은 100g에 얼마까지 녹아요? 물 63까지 녹아요. 그러니까 100g에 63g까지 녹을 수가 있는데 얘를 20도씨로 냉각을 하면 20도씨에서 질산 칼륨의 용해도는 얼마가 됩니까? 33인가 봐요, 저게. 그러면 100g에 얼마까지 석출이 되니까 질산 칼륨이 30이네요. 질산 칼륨이 30g까지 녹을 수 있네요. 딱 여기에 오면은 여기 30이니까 그러면은 63g이 녹아 있는데 30g까지밖에는 못 녹으니 요 둘의 차이만큼인 33g이 석출이 되는 거는 맞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문제 유제 한번 봅시다. 70도씨의 물 100g에 물질 A를 녹여 포화 용액을 만든 후 50도씨로 냉각했었을 때 석출되는 A의 질량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표상에서 보면은 70도씨 물 100g에 A가 최대한 얼마나 녹을 수 있냐면 지금 현재 60g이 최대한 녹을 수 있어요. 그래프에서. 근데 얘를 50도씨로 낮추면 용해도가 50도씨 100g에 얼마까지 녹을 수 있냐면 35g까지 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둘의 차이 얼마예요? 25g이 바로 석출이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50도씨의 물 200g. 자, 용해도가 지금 50도씨 물 100g에 얼마가 녹냐면 35g이 녹아요. 그런데 200g에 녹여버리면 녹을 수 있는 양도 2배가 된다는 말이에요. 용질이 2배가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50도씨 물 200g에 A를 최대한 녹일 수 있는 건 2배니까 70g까지 녹을 수 있는데 현재 얼마를 녹였어요? 60g까지 녹였어요. 그럼 얘는 현재 무슨 상태예요? 불포화죠. 네, 불포화 상태인데 얘를 20도씨로 냉각을 했대요. 근데 용해도 곡선상에서
20도씨에서 100g에 얼마가 녹을 수 있냐면 20g까지 녹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200g에 녹였기 때문에 2배로 봐야 되겠죠. 따라서 200g에는 2배인 40g이 녹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요 차이만큼인 20g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석출이 되겠죠. 따라서 석출량은 20g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유제 3번. 50도의 포화용액 67.5g을 자, 여러분들 요 문제가 중요한데요. 자, 보면 이게 포화용액의 질량으로 줬어요. 용액의 질량. 자, 그럼 어떻게 풀어주는지 한번 보세요. 자, 50도씩 100g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물질의 용해도가 얼마냐면 여기서 35g이에요. 그러면 100g에 녹였을 때 포화용액 질량이 얼마가 되냐면 총 135g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때 얘를 20도씨로 냉각을 해주면 20도씨 100g에 얼마까지 녹을 수 있냐면 20g까지 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 상태 100g에 녹였을 때 포화용액 질량이 135g이었을 때 온도를 20도씨까지 낮춰주면 석출량이 둘의 차이만큼인 얼마가 석출이 돼요? 15g이 석출이 된다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거는 용액 질량이 135였을 때 온도를 20으로 낮추면은 100g에 녹인 걸 기준이 되니까 15g이 석출이 돼요. 그럼 이제 비례식을 세워야 돼요. 자, 135g의 포화 용액이었을 때 석출량이 15g이에요. 그러면 67.5g이 되면은 이때 석출량이 얼마가 되겠느냐? 어차피 포화 용액은요, 농도가 일정해요. 그러니까 물의 양이 줄어든 만큼 같은 비율로 뭐가 줄어들기 때문에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 농도나 135g의 농도나 67.5g의 농도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단위 질량당 녹아있는 물질의 양이 같기 때문에 지금 용액 양이 얼마예요? 절반이죠? 그럼 석출량도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이니까 똑같이 2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7.5g이 바로 뭐가 된다? 예, 석출량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포화 용액 질량으로 준 경우가 제일 어려워요. 그러면은 100g에 녹였었을 때 용해도만큼 뭘 구해주고, 예, 포화 용액의 질량을 구하고, 그다음 얘를 100g 기준으로 했었을 때 온도를 낮춘 석출량을 구한 다음에 용액 질량 비례해서 용액의 질량이 줄어든 만큼 석출량도 줄어들게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익숙치는 않을 텐데, 예, 이런 문제가 실제로 나중에 시험에 꼭 출제가 되니까 포화용액 질량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석출량 구하는 방법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기출문제로 내신 쑥쑥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첫 번째 밀도. 자, 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3번이죠. 그죠? 기체의 밀도는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크게 받죠. 그죠? 자, 왜 그러냐면 이 기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와 압력에 의해서 부피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기체 밀도를 표시를 해줄 때는 온도와 압력도 함께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과 같이 전자저울을 이용을 해서 금속의 질량을 측정을 했더니만 63.2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밀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부피를 구해야 되는데 처음에 들어있던 게 12가 들어있었고요. 그 다음에 측정을 해준 게 얼마가 나왔냐면 여기서 20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늘어난 부피가 얼마가 늘어나냐면은 8만큼이 늘어났죠. 그쵸? 자, 따라서 부피는 8, 그 다음에 질량이 64.2에 해당이 되니까 63.2를 8로 나눠주면 87, 56, 7.2, 8, 9. 그래서 7.9. 이게 밀도에 해당이 되겠죠. 자, 다음에 3번. 다음은 일정한 온도에서 어떤 액체의 밀도를 구하기 위해서 측정한 값이다. 빈 비커가 25g, 액체가 담긴 비커의 질량이 40. 그러면은 둘의 차이가 액체의 질량에 해당이 될 테니까 15g. 다음에 실린더의 부피가 10. 그러니까 1.5에 해당이 되겠죠. 자, 다음에 4번은 여러 가지 금속의 밀도를 나타냈대요.
부피가 9세제곱센티미터인 금속 A의 질량을 측정을 했더니만 이게 24.3g이 나왔대요. 그러면은 9로 나눠서 밀도를 구해주면은 2.1897, 2.7이 나오죠. 그럼 2.7을 가지는 물질은 알루미늄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그림은 고체 물질 A부터 D의 질량과 부피를 측정을 해서 얻어낸 값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밀도에 해당이 될 텐데, 그래프를 쭉 그려보면, 이게 안 또, 자, 지우개가 떨어지냐. 자, 보면은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D하고 C가 같죠. 그렇죠. 그러면은 D하고 C는 같은 물질에 해당이 될 거고, 이 중에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바로 A죠. 그러니까 A가 밀도가 가장 클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는 밀도가 A, B, 그 다음에 C하고 D는 같은 물질.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따라서 옳은 것은 보면은 A, B는 같은 종류가 아니고요. 여기서 A의 밀도가 제일 크고, 물에 뜨는 물질은 물의 밀도가 1인데요. 1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서 1이 나오는 게 얘가 1보다, 얘도 1보다 크고, 얘도 1보다 크고, 얘도 1보다 크고, 얘도 1보다 크죠. 그렇죠. 물에 뜨는 물질 자체가 여기서는 없죠. 1보다 작은 물질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A의 밀도는 얼마예요? 20분의 80이 되니까 4. C의 밀도는 30분의 60이 되니까 2. 따라서 2배가 되는 게 맞네요. 자, 그 다음에 6번. 표는 고체 물질 A부터 E의 질량과 부피를 측정해서 나타냈어요. 자, 그러면은 각각 밀도를, 질량을 부피로 나눠서 구해줄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2.4.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0.6, C는 1.2, D는 0.8, 그 다음에 E는 0.6. 이렇게 되니까 물에 넣었을 때 가라앉는 거는 물보다 밀도가 커야 되겠죠. 그렇죠? 이 중에서 물보다 밀도가 큰 거는 A하고 C하고 두 개가 해당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7번. 그림은 여러 가지 물질을 유리컵에 넣었더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층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밀도가 큰 게 아래쪽으로, 밀도가 작은 게 위쪽으로 가게 되겠지요. 자, 따라서 보면은 액체 밀도를 보면은 글리세린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물, 세 번째로는 식용유.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따라서 5번은 같은 질량의 식용유와 물의 부피를 비교를 해주면, 여기서 밀도가 누가 크냐면 물이 식용유보다 커요. 그러면은 여기서 질량이 같았을 때 밀도가 더 크려면 부피가 어때야 돼요? 물이 더 작아야 되겠죠. 왜요? 밀도 자체가 부피분의 질량에 해당이 되니까, 질량이 같으면 부피가 작아야 밀도가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5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8번.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A부터 D를 유리컵에 담았더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층을 이뤘대요. 질량이 14.5g, 부피가 5인 금속 조각을, 이 금속 조각의 밀도는 5분의 14.5가 될 테니까 2.9의 밀도 값을 가지게 될 거예요. 자, 따라서 얘를 유리컵에 넣었을 때 금속 조각이 위치하는 곳은 일단 A보다는 크니까 가라앉고, B보다도 크고 C보다는 작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C하고 B 사이쯤에 바로 요 금속 조각이 놓여 있게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9번은 2번에 해당이 될 거고, 10번도 2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11번은 밀도와 관련된 현상이 아닌 것은, 여기서는 몇 번이에요? 바로 2번이죠. 겨울철에 눈이 쌓인 도로에 제설제, 즉 염화칼슘 같은 거를 뿌려주는 거는 밀도와 관련된 현상이 아니라, 이거는
녹는 점이에요. 녹는 점. 즉, 어는 점을 낮추려고 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자, 따라서 2번이 답이 아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번. 예, 설탕이 물에 녹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예, 5번이죠. 그죠? 일정량의 물에 설탕이 최대로 녹아있는 용액은 불포화가 아니라 포화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은 용해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자, 1번도 맞고 2번, 3번, 4번도 맞아요. 그죠? 5번도 기체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증가하게 된다. 예, 이것도 맞는데, 어떤 용액, 2번이 틀렸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낚시네요. 용액 100g이 아니라 용매죠, 용매. 그죠? 용매 100g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 값이 바로 용해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20도씨의 물 50g에 어떤 고체 물질을 40g을 넣고서 잘 저어 녹인 후에 거름종이로 걸렀더니만 녹지 않고 걸러진 게 15g이래요. 그럼 실제로는 녹은 거는 40에서 15가 안 녹았으니까 25g만큼이 녹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디에? 물 50g에 25가 녹았으니까 용해도는 용매 얼마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100g을 기준으로 한 거니까 2배만큼인 50g이 이 물질의 용해도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뒤에 15번, 16번. 오른쪽 그림은 여러 가지 고체 물질의 용해도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자, 60도씨의 물 100g에 각 고체 물질을 녹여서 포화 용액을 만든 후 20도씨로 냉각할 때 석출되는 결정의 양이 가장 많은 것. 즉, 이거는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가장 큰 물질이 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60도씨에서 많이 녹는 거는 누구예요? 쭉 올려주면은 일단은 질산나트륨, 또 두 번째가 질산칼륨. 근데 얘를 20도씨로 냉각을 해주면 20도씨에서 질산나트륨, 질산칼륨, 그 다음에는 황산구리, 염화나트륨. 이렇게 보면은 가장 용해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바로 누굽니까? 질산칼륨의 용해도 차이가 질산나트륨의 용해도 차이보다는 더 크죠. 그러니까 질산칼륨이 답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6번. 자,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용해도 곡선에 표시된 점은, 그죠? 용해도 곡선이 지나는 모든 점은 포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작은 거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장 작은 염화나트륨 맞고, 그 다음에 40도씨 물 100g에 가장 많이 녹을 수 있는 물질은, 여기서 보면은 40도씨에서 가장 많이 녹을 수 있는 거는 누굽니까? 예, 질산나트륨이 가장 많이 녹겠죠. 그렇죠? 자, 따라서 맞고, 그 다음에 40도씨 물 200g에 63g이 녹아, 질산칼륨 63g이 녹아있다. 그러면은 100g에는 얼마가 녹아있는 거냐면 절반인 31.5g이 녹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40도씨에서 질산칼륨의 용해도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40도씨에서 질산칼륨의 용해도가 얼마예요? 63이에요. 따라서 31.5g이 녹아있으면은, 이거는 포화 용액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불포화 용액이기 때문에. 자, 따라서 4번이 틀렸죠. 그죠? 그 다음에 17번. 표는 질산나트륨의 용해도를 나타냈대요. 자, 80도씨의 질산나트륨 포화 용액 124g. 자, 80도씨 봅시다. 질산나트륨은 80도씨 물 100g에 얼마가 녹냐면 148g까지 녹을 수 있어요. 그러면 100g의 녹인 포화 용액의 전체 질량은 248g이 돼요. 얘를 40도씨까지 냉각을 시키면 40도씨 100g의 용해도가 얼마냐면은 104예요. 따라서 석출량이 44g이 나옵니다. 즉 용액의 질량이
118g이었었을 때, 근데 얘는 124g이죠. 그러면 이건 비례식을 이렇게 세우면 돼요. 248g이었었을 때 석출량이 얼마니까? 44니까 124g이면은 석출량이 얼마나 되겠느냐 라고 해주면은 절반 2분의 1 따라서 2분의 1이니까 22g. 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8번. 오른쪽 그림은 어떤 고체 물질의 용해도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하고 B는 포화 곡선이 지나는 점이기 때문에 포화 용액이에요. C는 아직 불포하니까 어떻게 돼요? 용질을 더 녹일 수가 있죠. 그죠? 따라서 둘 다 틀렸고, 60도씨에서 용해도가 얼마냐면 100이에요. 그러면 얘는 60도씨 물 100g에 얼마까지? 100까지 녹일 수 있는데 50g에는 얼마가 녹겠습니까? 절반인 50g이 녹겠죠? 그렇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옳은 걸 고르는구나. 그러면 3번도 틀렸네. 그러면 A점의 용액 250g. 자, 봅시다. A점은 80도씨에서 물 100g에 150까지 녹아요. A는 80도씨에서 100에 얼마까지 녹아요? 150까지 녹아요. 그러면은 이 용액의 질량이 얼마냐면은 250g이 돼요. 얘를 60도씨까지 냉각을 시키면 60도씨에서 용해도가 얼마냐면은 100g에 100까지 녹습니다. 그러면은 요 둘의 차이만큼인 50g이 석출이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50g이 결정으로 석출된다. 네, 맞네요. 그 다음에 19번. 그림 A부터 F에 같은 양의 사이다를 넣고 그림과 같이 장치한 후에 발생하는 기포를 관찰했습니다. 자, 보면은 뚜껑이 열린 거는 압력이 낮은 거, 뚜껑이 닫힌 거는 압력이 높은 거, 그 다음에는 얼음물하고 실온의 물하고 50도씨 물하고 이렇게 보면은 일단 여기서 가장 기포가 적게 발생을 하는 거는 온도, 기체의 용해도는 기체의 용해도는 압력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온도에 반비례하죠. 그죠? 압력에 비례하고 온도에 반비례하니까 여기서 기포가 가장 적게 빠져나오는 거는 용해도가 제일 큰 B죠. 압력은 크고 온도는 제일 낮고, 그럼 기포가 제일 많이 빠져나온 거는 용해도가 제일 낮은, 압력은 낮고 온도가 제일 큰 E에서 기포가 제일 많이 빠져나오게 될 거예요. 자, 따라서 보면은 A하고 C하고 E, A하고 C하고 E는 압력은 똑같고 뭐만 다 다릅니까? 온도만 다르죠. 따라서 기체 용해도와 온도와의 관계를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은 5번이죠. 요거는 밀도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자, 다음 21번 서술형. 오른쪽 그림은 질량이 11.9g의 물체를 20ml의 물이 들어있는 눈금 실린더에 넣었어요. 그랬더니만 20에서 눈금이 얼마가 됐냐면 25, 6, 7 아랫부분을 읽어줘야 되기 때문에 얼마가 됐냐면은 27이 됐어요. 근데 원래가 부피가 20이었고 27이 됐으니까 늘어난 부피가 7일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물질 질량이 11.9에 해당이 되니까 1.7g per ml가 바로 이 볼트의 뭐에 해당이 되겠어요? 네, 밀도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다음에 22번. 오른쪽 그림은 물질 A부터 E의 부피와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같은 종류의 물질을 고르면 여기서 밀도가 같은 것, 즉 그래프의 기울기가 같은 거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같은 거는 이렇게 그었을 때 A하고 C가 서로 같게 되는 거고요. 밀도는 하나만 구해줘도 되죠. 10분의 10이 되니까 바로 뭐 1이다.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3번 표는 질산칼륨의 용해도를 나타낸 것이다. 40도씨 물 100g에 질산칼륨이 31.9g이 나와 있대요. 자,
60도씨에서 용해도가 62.9기 때문에 아직 불포화 상태에 해당이 돼요. 이 용액을 포화 용액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질산칼륨의 양은 결국에는 62.9만큼 녹아 있어야지 어떻게 되는데 포화가 되는데 현재 각 녹아 있는 양이 31.9밖에 없기 때문에 요 둘의 차이만큼을 더 녹여주면 포화 용액이 되겠지요. 그렇죠? 자, 따라서 31g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80도씨 물, 자, 200g의 질산칼륨을 녹여 포화 용액을 만든 후에 60도씨로 냉각을 시켰을 때 석출되는 결정의 양. 자, 지금 보면은 80도씨에서 용해도가 얼마냐면은 170.3이에요. 그러니까 80도씨 물 100g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질산칼륨의 양이 170.3에 해당이 되는데 얘를 60도씨로 냉각을 해주면 60도씨에서는 100g에 얼마까지 녹을 수 있냐면은 109.2g까지 녹을 수 있어요. 따라서 만약에 100g의 얘를 녹여서 포화 용액을 만들었다라면은 석출량이 요 둘의 차이만큼인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은 61.1g이 나와줘야 될 거예요. 둘의 차이만큼이. 자, 그런데 얘를 물 200g에 녹인 걸로 했기 때문에 이 석출량이 몇 배가 돼요? 이거에 2배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122.2g만큼이 석출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용매의 양이 얼마인지를 잘 살펴봐야 되겠죠? 자, 다음에 24. 시험관 A부터 D에 같은 양의 사이다를 넣은 후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발생하는 기포를 관찰했대요. 기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험관, 기포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소리는 이산화탄소가 가장 잘 안 녹는 시험관에 해당이 될 테니까 일단 압력 낮고 온도 높아야 되니까 바로 C에 해당이 되겠죠. 즉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에 반비례하고 압력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C가 가장 안 녹아서 기체가 제일 많이 빠져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력 탄탄 봅시다. 그림은 아르키메데스가 왕관과 같은 질량의 순금과 순은을 준비한 후 물이 가득 든 항아리에 각각 넣었을 때 넘친 물의 부피를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왕관과 질량이 같은 순금, 그러니까 왕관이 만약에 순금으로 만들어졌다면 둘이 밀도가 똑같아야 되니까 이 순금만큼의 부피를 가져야 되겠죠. 질량이 같으니까. 그치? 그럼 넘쳐 흘러나온 물의 양도 서로 같아야 될 텐데 어떻게 됐어요? 순금보다 더 많이 넘쳤죠. 그리고 순은보다는 좀 적게 넘쳤죠. 그러니까 왕관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은이 섞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따라서 이 결과에 대한 해석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넘친 물의 양은 물질의 부피를 나타내는 거 맞고요. 같은 질량이었을 때 넘친 물의 양이 가장 많은 순은의 부피가 가장 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는 밀도는 순금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왕관 순은이 되겠죠. 그래서 왕관의 밀도가 순금의 밀도보다는 큰 게 아니라 작죠. 그러니까 은이 섞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 아주 유명한 유레카라고 외치면서 욕탕에서 뛰쳐나왔던 아르키메데스가 바로 이 밀도를 발견하게 된 원리죠. 자, 다음은 어떤 고체 물질 100g에 녹아있는 용액 가부터 다에 대한 설명이고, 그림은 이 고체 물질의 용해도 곡선이래요. 자, 보면은 가하고 나는 포화 용액이랍니다. 그 다음에 가와 다는 같은 질량의 고체 물질이 녹아 있대요. 그러면 일단 포화 용액이면은 여기 요 세 개 중에 하나일 거고, 그 다음에 나하고 다는 같은 질량의 고체 물질이 녹아 있으니까 B, D가 바로 나하고 다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나네, 얘가 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가를 30도씨로 냉각을 하면 고체가 50g이 결정으로 석출이 된대요.
그러면은 가는 지금 포화 상태인데 30도씨로 냉각을 하면 현재 70을 가지고 있고 30도씨로 냉각을 해주면 쭉 해서 석출량이 얼마가 나옵니까? 예, 50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C가 어디에 해당이 되겠어요? 바로 가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가는 C, 그 다음에 나는 B, 그 다음에는 다는 D. 그래서 예, 3번 네, 요렇게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